넌 이제 필요 없고 소정이가 임신했어. 깔끔하게 이혼하자.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더니 남편이 제 얼굴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옆에는 제 대학 후배가 불룩한 배를 쓸어내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치며 내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래. 쓸모없는 며느리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가위로 잘라버렸고 시어머니는 제 옷가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맨손으로 쫓겨난 그 밤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10년간 월급 받으며 다니던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일주일 뒤 남편이 대표이사 자리에 앉으려던 바로 그 회의실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방을 나올 때는 양복 대신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실화 보따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채림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짜리 싱가포르 바이어 미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급한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 송금자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채림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긁었지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림은 외출 준비를 서두르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채림의 발이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해외 출장 중이어야 할 남편 태준, 그리고 그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낯익은 여자. 대학 후배이자 남편 회사의 마케팅 팀장인 한소정이었습니다. 채림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장 중인 남편이 왜 여기에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소정이가 남편 옆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건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서 서류 한 묶음을 집어들고 채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송금자 여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채림아, 앉아봐. 시어머니는 채림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결혼 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톤이었죠. 그 목소리가 오히려 채림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채림이 소파 끝에 걸터 앉자 시어머니가 서류를 탁자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래. 알고 있었어? 채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제약회사.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회사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채림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상속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요. 쓸모없는 며느리 데리고 있을 이유가 사라진 거야.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제는 뒷배경마저 없어진 며느리를 왜 우리 집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채림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러나 채림이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남편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은 채림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바닥에 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림아, 사실 소정이가 임신했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체림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소정이가 슬쩍 배 위에 손을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손동작이 체림의 시야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한마디가 결혼 6년의 마침표였습니다. 깔끔하게. 체림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보낸 6년이란 시간이 남편에게는 그저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체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검은 비닐봉지 3개를 들고 체림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가지를 닥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까지 봉지에 털어넣는 시어머니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오늘을 위해 오래전부터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없네. 즉,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비닐봉지를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체림의 6년이 검은 비닐봉지 3개로 요약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태준이 지갑에서 체림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족 카드였어요. 결혼 후 체림이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카드. 태준은 가위를 들어 카드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금이 가득 울렸습니다. 체림은 잘린 카드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존심도 6년의 세월도 전부 저 카드 조각과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체림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관 밖에 놓인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나머지 하나는 겨드랑이에 낀 채 체림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체림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편의점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비를 피하던 체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윤채림님 되십니까? 저는 윤대호 회장님 비서실의 김 비서입니다. 아버지의 비서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비서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체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개봉건으로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서초동 사무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오정태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 원장. 아버지가 유 원장을 남기셨다는 것도 체림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체림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얼굴 위로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체림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대호는 살아생전 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 거대한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될 체림을 위한 방패이자 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열리는 순간 오늘 체림을 내쫓은 그 사람들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됩니다. 체림은 그날 밤을 역 근처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3개를 사물함에 밀어넣고 딱딱한 바닥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옆자리에서 코 고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림을 잠들지 못하게 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통의 전화.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걸려온 그 전화였죠.
유언장 개봉.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채림에게 그 단어는 너무 무겁고 동시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제약회사를 운영하시면서도 채림에게는 늘 건강하면 됐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씀뿐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채림은 찜질방에서 나와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비에 젖었다 마른 외투는 구깃구깃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로펌이 입주한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초라하다는 걸 채림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안내를 받은 회의실 문을 열자 긴 테이블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에 검은 뿔테 안경,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단단한 인상. 아버지의 30년 고문 변호사 오정태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채림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림 씨. 채림이 자리에 앉자 오 변호사는 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 한 잔을 건네고 채림의 상태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부은 눈, 구겨진 외투. 오 변호사의 눈에 안쓰러움이 스쳤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봉투를 채림 앞으로 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시면 반드시 채림 씨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채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 한 부와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서류 여러 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유언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회사 지분 40%를 채림 씨 명의로 신탁 설정해 두셨습니다. 채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분 40%. 아버지 회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이었어요. 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사 건물의 소유권 역시 채림 씨 명의의 별도 신탁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지분과 건물을 합산하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천억. 채림은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바닥에서 밤을 새운 사람에게 2천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오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의 법무법인 직인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채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오 변호사는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사위분의 본성을 일찍이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채림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강태준 이사가 수차례에 걸쳐 회장님의 재산을 조회하려 시도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회사 지분 내역까지. 그때마다 회장님께서 미리 걸어두신 접근 금지에 막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채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조회하려 했다는 사실. 그것은 어제 시댁 거실에서 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자보다 더 깊은 배신이었어요. 태준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 장인 회사에 입사한 이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돈이 깔려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도 채림 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대신 이렇게 서류로 방패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채림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딸이 버림받을 날까지 대비해 두신 거였어요. 자식의 불행을 미리 알면서도 직접 막아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채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쓴 글씨. 채림은 그 글씨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채림아, 내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다. 아빠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었으니 너는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 편지를 읽는 채림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자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잉크가 조금 번졌어요. 채림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뒤 채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볼을 훔치고 부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 눈동자에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변호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상속 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태준이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아무한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오 변호사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보필해온 변호사의 눈에 딸의 모습이 아버지와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강태준 이사는 현재 자신이 회사의 후계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자기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채림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내쫓고 카드를 잘랐던 그 남자가 아버지의 회사까지 삼키려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쳐놓으신 그물 안에 있다는 것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회의실을 나서는 채림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빗속을 걷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채림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고 그 편지 아래에는 2천억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아내가 무엇을 들고 돌아올지,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되찾기 위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채림에게는 아버지의 유산 말고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맨손으로 공장을 세우던 시절부터 곁을 지킨 30년 격리실에 살아있는 금고 장복순이었습니다. 로펌을 나선 그날 오후 채림은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채림아, 너 괜찮은 거야? 아이고, 우리 채림이. 채림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복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디야, 지금 당장 나와. 이모가 밥부터 사줄게. 복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위로보다 밥 한 끼가 먼저인 사람.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복수는 채림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회장님 얼굴이 쏙 빼닮았구만. 복순의 그 한마디에 채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채림은 눈물을 삼켰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국밥이 나오고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복순은 쏟아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동안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던 것들이 채림을 만나자마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채림아,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복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물기가 사라지고 단단한 빛이 깔렸어요. 지금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는 모를 거야. 채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태준이 영업이사라는 직함 하나로 어떻게 회사를 쥐고 흔들고 있는지, 복수는 30년간 격리실에서 일하며 이 회사의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부터 서류 보관함 위치까지 복순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정보가 없었어요. 그 사위라는 작자가 말이야, 회장님 장례 끝나기도 전에 사장실에 앉더라고. 자기 이름 석자가 박힌 명패까지 갖다 놓았어. 복순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 엄마라는 여자, 송금자라는 여편네가 매일 회사에 와. 거래처 사장들한테 사실상 우리 아들 회사라고 떠벌리고 다녀. 접대한다면서 비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긁어대고. 채림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채림은 표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복순이 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도 그 여편네가 복도에서 나를 딱 마주쳤는데 뭐라는 줄 알아? 복순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줌마, 사장실에 커피 좀 갖다 줘. 원두 비싼 걸로. 복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30년을 이 회사에서 일한 사람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켜. 회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야. 채림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어요. 30년간 장부를 넘기고 전표를 정리하고 금고를 열고 닫았던 손. 채림은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복순 이모,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복순이 채림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채림의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빛이 있었어요. 국밥집에 들어올 때의 그 초라하고 지친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태준이가 회사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전부 알려주세요. 장부든 전표든 서류든 이상한 게 있으면 사본을 빼주세요. 복수는 채림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회장님한테 진 빚이 있어.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그날부터 복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격리실에서 일하고 퇴근 시간이 지나 사무실이 텅 빈 뒤에야 조용히 격리실로 돌아왔어요. 태준의 결제 도장이 찍힌 전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거래처별 지출 장부. 복수는 30년 경력의 손놀림으로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곤란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빈 사무실에 낮게 울렸지만 복순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한편 태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를 자기 것처럼 굴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장실에 출근해 가죽 의자에 기대 앉고 거래처 미팅 때마다 자신을 차기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그에게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곧 주인이 되는 법이니까요. 송금자 여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거래처 사장 부인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식당 값은 당연히 법인카드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표되면 물량 2배로 밀어줄게 하는 큰 소리가 입에서 떠나질 않았죠. 복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누가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결제 라인은 누구였는지. 복순의 낡은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나갔습니다. 퇴근 후 복순이 채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림아, 오늘 것도 정리해뒀어. 그런데 말이야, 이모가 보기에 장부에서 이상한 돈 흐름이 보여.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가면 안 될 돈이 나간 것 같아. 채림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모,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걱정 마. 이 회사에서 격리실보다 늦게 불 꺼지는 곳은 없어. 아무도 의심 안 해. 전화를 끊은 뒤 채림은 좁은 방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방패는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칼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순의 손을 통해 한 장 한 장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림은 아직 몰랐습니다. 복순이 장부에서 발견한 이상한 돈 흐름이 단순한 접대비 유용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돈줄의 끝에는 채림이 상상하지도 못한 규모의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서류를 빼돌리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채림이 구한 단칸방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복순은 이틀에 한 번꼴로 퇴근길에 채림의 방에 들러 새로운 서류를 놓고 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통도 하나씩 들고 왔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는 잔소리와 함께. 하지만 채림의 관심은 반찬통이 아니라 서류에 쏠려 있었습니다. 복순이 가져다 주는 서류가 늘어날수록 채림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접대비로 긁은 식단과 태준이 거래처에 쓴 유흥비.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였지만 복순이 격리실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장부에는 채림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이 말했던 이상한 돈 흐름의 정체. 그것은 단순한 접대비 유용이 아니었어요. 채림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약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꼼꼼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는 곳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의심스러운 거래에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 왔어요. 태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존재하는 회사,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실제 거래도 없는 껍데기 법인이었어요. 태주는 그 유령회사의 허위 발주서를 끊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회사의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장부에 찍힌 금액을 하나하나 더해보니 총액이 23억 원이었어요. 23억. 채림은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펜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밀리지 않으려고 자기 차는 중고차를 타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돈을 사위라는 사람이 유령회사를 통해 23억이나 빼돌렸다니. 채림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다음 방문 때 가져온 서류 묶음에는 거래 명세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래처별로 정리된 명세서를 대조해보니 특정 거래처 3곳에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납품 단가가 시세보다 10에서 15%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 차액만큼의 금액이 별도 계좌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리베이트였습니다. 거래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그리고 그 리베이트의 수령인 이름 옆에는 늘 같은 사람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소정. 마케팅 팀장인 소정이가 거래처 선정과 단가 협상을 주도하며 태준과 함께 리베이트를 나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채림은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함께 돈까지 빼먹고 있었다니.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허탈함은 금세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복순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였어요. 복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채림아, 이건 소정이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거야. 복순은 소정이가 외근을 나간 틈을 타서 마케팅 팀장실에 들어갔었습니다. 격리실에서 각 부서 금고의 비상 열쇠를 관리하는 건 복순의 업무 중 하나였으니까요. 의심을 살 일은 없었어요. 채림이 봉투를 열자 영수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장이었어요. 명품 가방 영수증, 해외 브랜드 시계 영수증, 해외여행 항공권과 호텔 예약 확인서,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의는 강태준,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채림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반찬을 만들고 있던 날, 태준은 소정에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고 있었어요. 채림이 생활비가 모자라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그달, 태준은 소정과 함께 발리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 하나하나가 채림의 6년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채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릴 시간이 없었어요. 채림은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와 대조하며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쌓여갈수록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유령회사를 통한 횡령 23억,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법인카드를 이용한 내연녀 사적 유용. 죄목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채림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오 변호사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림 씨. 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오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눈 사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업무상 지출이었다. 회계 오류였다고 우기면 공방이 길어져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결정타요? 본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 돈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걸 잡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부정할 수 있어도 자기 목소리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채림은 복순을 만나 작은 소형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의 검은색 녹음기였어요. 채림은 복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태준이랑 소정이가 회사에서 둘이 이야기할 때,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걸 켜주세요. 위험하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복순은 녹음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이모가 30년 동안 그 회사에서 배운 게 뭔지 알아?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법이야. 아무도 격리 아줌마가 뭘 하는지 신경 안 써. 그리고 사흘 뒤 복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채림아, 됐어. 복순은 그날 오후 탕비실에서 녹음에 성공했습니다. 탕비실은 마케팅 팀장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태준이 소정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본 복수는 탕비실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 척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태준과 소정은 이번 분기 리베이트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금액, 계좌, 거래처 이름까지.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거리낌이 없었어요. 복수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7분 동안 녹음했습니다. 채림은 그날 밤 녹음 파일을 이어폰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한때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돈을 나누는 계산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채림은 이어폰을 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말랐으니까요. 채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칸방 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을 들어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유령회사 횡령 23억,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연관계를 이용한 공금 횡령. 빨간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 글씨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을 채워나갔어요. 채림은 빨간 펜의 뚜껑을 닫고 한 발짝 물러서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서류, 장부, 영수증, 그리고 녹취록까지. 이제 칼은 완성된 거였어요. 하지만 채림은 아직 그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픕니다. 태주는 지금도 회사에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복순을 통해 들려왔어요. 채림은 벽에 적힌 빨간 글씨를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태준이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는 그 순간, 그때 이 증거들을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채림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벽 위에 빨간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채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림. 지금 채림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 태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의자에 앉는 바로 그 순간, 채림은 그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채림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마침내 들려왔습니다. 복순의 전화였어요. 채림아,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복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거였어요. 안건은 하나.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 장인이 돌아가셨으니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채림은 전화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던 일이었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회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사 7층 대회의실이래. 채림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어요. 채림은 오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채림이 준비를 서두르는 사이 태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태준은 채림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어요. 다만 그 준비의 방식이 채림과는 전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윤대호 회장 시절부터 이사회에는 5명의 이사가 있었어요. 그중 2명은 아버지의 오랜 동료로 태준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달랐어요. 회사 실적보다는
자기 주머니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태주는 그 세 명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룸살롱이 아닌 조용한 일식집, 골프장 라운지. 장소는 달라도 태준이 건네는 말은 같았어요. 제가 대표가 되면 이사 보수를 2배로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작은 성의를 먼저 보여드리죠. 태준은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한 명당 5천만 원. 3명이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은 회사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이었어요. 연이율이 얼마인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태준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자리에 앉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인이 남긴 회사가 곧 자기 것이 되는데 고작 사채 정도야 문제도 아니라고요. 매수된 이사들은 태준에게 표를 약속했습니다. 5명 중 3명이면 과반이었어요. 태준은 대표이사 선임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태준은 회사에서 더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사장실에서 팀장급 이상을 불러 모아 회의를 주재했고 결제 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며 사실상의 대표 노릇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는 못했지만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회장님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저러네. 장인 회사를 자기 것처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명함을 새로 인쇄해달라는 지시까지 내렸으니까요.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말이에요. 소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케팅 팀장이라는 직함 하나로 회사의 안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대표가 되면 자신은 부사장 자리를 꿰차겠다는 계산이었죠. 소정은 신제품 발표회를 기획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대관하고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고 초대장을 수백 장 뿌렸어요. 발표회 예산은 3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전액회사 돈이었어요. 소정은 발표회 기획안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넣었습니다. 총괄 기획 마케팅 총괄 본부장 한소정.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함을 스스로 만들어 넣은 거였어요. 발표회장 포토월에도 자기 이름이 박히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노골적이었던 사람은 단연 송금자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매일 회사에 나왔어요. 로비에 전용 소파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고 경비원들에게는 사모님 오시면 바로 사장실로 안내해라는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을 로비에서 만나 대놓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대표되면 물량 2배로 밀어줄게. 그 대신 우리 쪽 단가는 좀 맞춰줘야지. 안 그래? 거래처 사장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대표도 아닌 사람의 어머니가 거래 조건을 운운하는 상황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괜히 찍혀서 좋을 게 없으니 맞장구를 치는 거였어요. 송금자 여사는 한술 더 떠서 본사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식에 맞춰서 로비를 대리석으로 바꿔야지. 이게 무슨 공장도 아니고 대표회사 로비가 이 모양이야? 아들이 아직 대표가 된 것도 아닌데 취임식 이야기부터 하고 있었어요. 복수는 이 모든 광경을 격리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채림에게 보고했어요. 태준이 어떤 이사를 만났는지, 소정이 어떤 발표회를 준비하는지, 송금자 여사가 오늘은 또 어디서 법인카드를 긁었는지. 복순이 전화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채림아,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울 정도야. 마치 이 회사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어. 아니,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채림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복순의 보고를 들을수록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채림은 그 분노를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채림은 오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복순에게서 받은 최신 보고 내용을 전달했어요. 태준이 이사 3명을 매수한 정황, 소정의 3억짜리 발표회, 송금자 여사의 로비 리모델링 지시까지. 오 변호사는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이사를 매수했다. 이건 배임의 뇌물 공여까지 추가됩니다. 오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채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채림 씨, 저들이 스스로 올가미를 조이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프다고 했죠. 지금 저들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 하고 있어요. 채림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사회 당일에 제가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오 변호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사람의 미소였어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이 처음으로 보여준 웃음이었습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분 40% 대주주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면 태준 씨의 대표 선임안은 부결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채림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사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고소장을 완성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검찰에 사전 접수까지 마쳐놓겠습니다. 채림 씨는 한 가지만 준비해 주십시오. 뭔가요? 그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요. 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칸방으로 돌아온 채림은 벽에 붙여놓은 빨간 글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사적 유용. 그 글씨 아래에 채림은 새로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사회, 수요일, 오전 10시. 빨간 글씨로 적힌 그 날짜가 어두운 방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날 가장 높은 의자에 앉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의자에 앉는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림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에서 꺼낸 옷가지들 사이에서 검은 정장 하나를 골라 꺼냈어요. 구김이 잔뜩 간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채림은 정장을 옷걸이에 걸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이 옷을 입고 그 회의실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태준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채림은 아직 그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그 장면이 얼마나 처절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태주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 맞춘 감색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고 넥타이를 3번이나 고쳐맸어요. 거울 앞에 선 태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양복을 입고 대표이사가 되는 거라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듯 턱을 치켜들었어요. 같은 시각 단칸방에서 채림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옷장에서 꺼내 다려놓은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단발로 자른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채림의 눈은 고요했어요. 떨림도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끝내러 가는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죠. 채림이 가방 안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주명부, 증거자료, USB, 오 변호사가 정리한 요약 보고서. 빠진 것은 없었어요. 채림은 가방의 지퍼를 닫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본사 1층 로비에서는 송금자 여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 3개를 로비 중앙에 배치하라고 경비원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화환에는 강태준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이사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송금자 여사는 로비 소파에 앉아 거래처에서 보내온 축하난을 정리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대표가 되는 날, 그리고 자신은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되는 날. 여사는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춘 한복 저고리를 입고 왔어요. 비단 저고리에 옥비녀까지 마치 잔칫날 차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7층 대회의실. 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상석에 앉아 양복 소매를 가볍게 잡아당기며 자세를 잡았어요. 이사 5명이 양쪽으로 앉아 있었고 태준이 매수한 3명은 미리 약속한 대로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형식적인 표결만 남았다고. 태준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대표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제가 자천하겠습니다. 고 윤대호 회장님의 사위이자 현 영업이사로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태준은 준비해온 취임 포부까지 읊으려 했어요. A사 2장짜리 원고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여자. 윤채림이었습니다. 그 뒤로 반백머리의 오정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공포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태준이 곧바로 내선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경비실? 7층 대회의실에 외부인이 침입했어. 당장 올라와. 채림은 태준의 고함에도 경비를 부르는 행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회의실 탁자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지분 40% 대주주 윤채림입니다. 채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오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사들의 눈이 일제히 탁자 위의 서류로 향했습니다. 주주명부였어요.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에 윤채림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숫자. 지분율 40%. 회의실 안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태준이 매수한 이사 3명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태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40% 대주주가 있다는 건 자기들이 태준에게서 받은 돈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출장 중이라고 속였던 그날, 이혼 서류를 내밀고 카드를 잘랐던 그날, 비닐봉지를 들고 빗속을 걷게 만들었던 그 여자가 지금 40% 대주주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회사에 내 지분이 왜 있어? 채림은 태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리모컨 하나를 꺼냈어요.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했고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유령회사 거래 내역이었어요. 실체가 없는 법인의 허위 발주서를 끊어 대금을 빼돌린 기록. 금액이 한 줄 한 줄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총액 23억 원. 회의실 안이 숨소리마저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채림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나왔어요. 녹취록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분기 리베이트는 내가 60, 내가 40으로 하자. 그리고 소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오빠, 그러면 내 몫이 좀 적은데. 지난번에 거래처 새로 뚫은 건 나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을 나누는 대화.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소정의 목소리.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채림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자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영수증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어요. 명품 가방 320만 원, 해외 브랜드 시계 580만 원, 발리 왕복 항공권 2인 240만 원, 5성급 호텔 스위트룸 3박 180만 원. 결제 명의는 전부 강태준. 수령인은 한소정. 영수증 날짜 옆에는 채림이 직접 적어 넣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 날짜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사들 중 누구도 태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매수된 세 명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빳빳하게 다려 입었던 감색 양복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올 때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이사 선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태준에게 표를 약속했던 세 명의 이사도, 원래부터 태준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두 명의 이사도, 5명 모두가 침묵했어요. 만장일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오 변호사의 선언이 끝나는 순간 태준의 손에서 A사 원고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포부라고 적힌 첫 장이 회의실 바닥에 뒹굴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채림은 스크린을 끄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기 전 태준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어요. 의자에 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 1시간 전까지 대표이사가 될 거라고 믿었던 남자. 채림의 표정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이사회가 끝난 뒤 오 변호사가 채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임 및 횡령 고소장은 오늘 아침 검찰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채림의 눈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태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치욕이 오늘 겪을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1층 로비에서 화환을 정리하고 있는 송금자 여사도, 이 건물 어딘가에서 발표회 리허설을 하고 있을 소정도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을 향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에도 태준은 회의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붙은 채 멍하니 스크린이 꺼진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횡령 내역과 녹취록이 흘러나왔던 그 벽을,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취임 포부 원고의 나머지 장이 가슴을 눌렀지만 꺼내볼 의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은 채림이 준비한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이사회 직후 채림에게 말했던 그 한마디, 수사관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규칙적인 발소리.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검찰이라고 적힌 조끼를 걸치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수사관이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 맞으십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말했어요. 배임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고소장은 오늘 오전에 접수되었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갔습니다. 배임, 특경법. 그 단어들이 귀에 박혔지만 뇌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시간 전 회의실 상석에서 대표이사 취임을 선언하려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만큼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사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행해 주십시오. 태준은 양팔을 잡힌 채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사회 소식을 듣고 몰려든 직원들이 양쪽 벽에 늘어서 있었어요. 수십 쌍의 눈이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표님이라고 고개를 숙이던 직원들이 지금은 말없이 태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빳빳한 감색 양복 소매가 수사관의 손에 잡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태준은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채림이 표정 없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태준의 시야에서 채림이 사라졌습니다. 1층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들린 건 비명이었어요. 뭐야? 이게 뭐야?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송금자 여사였습니다. 비단 한복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은 모습 그대로 아들이 수사관에게 잡혀 나오는 걸 목격한 거였어요. 여사는 로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수사관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 나. 이 회사가 누구 거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사장이야, 사장. 송금자 여사가 수사관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를 질렀어요. 옥비녀가 흔들리며 머리카락이 풀어졌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하게 경고했어요. 부인, 지금 공무집행 중입니다.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송금자 여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수사관의 팔을 붙잡고 발을 굴렀어요. 비켜? 내가 왜 비켜? 아들 잡아가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란 법이 어딨어. 수사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공무집행방해 발생. 지원 요청합니다. 순식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송금자 여사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비단 저고리가 구겨지고 옥비녀는 바닥에 떨어져 굴렀어요. 한복 고름이 풀어진 채 경찰에게 양팔을 잡힌 송금자 여사의 모습은 2시간 전 화환을 정리하며 흡족해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이거 나.
나 누군지 알아? 나 강태준 어머니야. 여사의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마당에 강태준 어머니라는 타이틀은 방패가 아니라 족쇄였어요. 로비 한쪽에 세워져 있던 화환 3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 붉은 글씨 앞을 수사관에게 잡힌 태준과 경찰에게 잡힌 송금자 여사가 나란히 지나갔어요. 회사 직원 수백 명이 창문 너머로 복도에서 로비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다만 휴대폰을 꺼내드는 손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건물 밖에는 검은색 수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먼저 뒷좌석에 올라탔고 송금자 여사가 다른 차량에 실렸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송금자 여사의 입에서 마지막 비명이 흘러나왔어요. 채림이가 한 거지? 그년이 한 거야. 하지만 그 소리는 닫힌 차 안에서 울리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검은 차량 2대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로비에 남은 것은 구겨진 화환 리본과 바닥에 떨어진 옥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소정의 귀에도 태준과 송금자 여사가 연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소정은 그 순간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리베이트 녹취록에 자기 목소리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법인카드 영수증 수십 장의 수령인도 전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소정은 사무실로 달려가 금고에서 여권과 현금을 꺼냈어요. 그리고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일단 나가야 해. 일본이든 태국이든 어디든 좋으니 이 나라를 벗어나야 해. 하지만 소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여 두었다는 것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오 변호사는 검찰에 공범인 한소정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함께 요청해 두었어요. 소정이 도주할 가능성을 오 변호사는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온갖 유형의 범죄자를 상대해 본 변호사의 감이었죠. 소정은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동 발권기에서 탑승권을 뽑고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을 애써 관리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에 3명, 2명, 1명.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왔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더니 소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사관이 옆에 서 있던 경찰에게 고개짓을 했어요. 한소정 씨,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이십니다. 잠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소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출국장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여행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보았어요. 경찰 2명이 다가와 소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태준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소정은 울면서 변명을 쏟아냈지만 경찰은 말없이 소정을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소정의 여권은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주저앉아 우는 소정의 사진이 경제지 기자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진이 경제지 일면에 실렸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윤대호 회장 제약회사 23억 횡령, 사위와 내연녀 줄줄이 검거. 소정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회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채림은 단칸방에 앉아 경제지 기사를 휴대폰으로 읽었습니다.
태준이 수사관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송금자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던 장면도요. 그리고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소정의 사진도. 채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채림의 가슴 속에 남은 건 무거운 피로감이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을 지나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복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림아, 회사에서 다 봤어. 그 사람들 끌려가는 거. 직원들이 다 봤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하늘에서 보셨을 거야. 내가 해낸 거 다 보셨을 거야. 채림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채림은 벽에 붙여놓은 빨간 글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사적 유용, 그리고 이사회 날짜. 그 글씨들 위에 채림은 새로운 한 줄을 적었어요. 연행 완료. 빨간 글씨 위에 적힌 그 두 글자가 조용한 방 안에서 마침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림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태주는 구치소에서 자신에게 연락해 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채림은 결혼 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될 거였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채림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구치소에 들어간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채림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신 화면에 뜬 지역 번호를 보는 순간 채림은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구치소였어요. 채림은 한동안 울리는 전화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 몇 초가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채림은 두 번째 전화에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채림 씨 되십니까? 수용자 강태준 씨가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가능하신지요? 면회. 태준이 자신에게 면회를 요청한 거였어요. 채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채림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채림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다음 날 오후 채림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받아 유리창 앞 의자에 앉았어요. 회색 벽 형광등 불빛, 유리창에 난 작은 통화구멍. 채림은 그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곳에 앉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뒤 유리창 반대편에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채림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한 박자 멈추는 걸 느꼈어요. 빳빳한 감색 양복은 사라지고 칙칙한 수용자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뺨이 쑥 들어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턱에는 면도하지 못한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채림을 바라보는 눈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면회실의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채림아.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태준의 목이 여러 번 꿈틀거렸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줘. 채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야.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 유령회사도 리베이트도 엄마가 돈 빼돌리라고 한 거야. 나도 피해자야. 채림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어요. 6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가 수사관에게 끌려간 뒤에도 여전히 어머니 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씁쓸함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책임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채림이 6년을 바친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태준이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마치 채림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채림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소정이하고도 다 끝낼게. 고소만 취하해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채림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손, 자신의 카드를 가위로 잘랐던 손, 소정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주었을 손. 채림은 그 손에서 시선을 거두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고요한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내 카드를 가위로 자르던 날 기억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태준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기억나는 거였어요. 자기가 한 말이. 채림이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당신이 한 말이야. 유리창 너머에서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채림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정리할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채림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채림아, 채림아, 잠깐만. 하지만 채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가는 채림의 등 뒤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면회실을 나온 채림은 구치소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채림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매여있던 매듭이 하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몰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 변호사는 횡령 환수 청구와 함께 가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태준과 송금자 여사 명의의 재산이 하나둘 묶이기 시작했어요. 송금자 여사의 아파트가 가장 먼저 가압류에 걸렸습니다. 40평대 강남 아파트. 여사가 동네에서 우리 집이라며 자랑하던 바로 그 아파트였어요. 가압류가 걸리자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의 외제차와 명품 시계, 골프 회원권까지 전부 압류 목록에 올랐어요. 한때 태준이 거래처 미팅 때마다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던 검은색 세단이 견인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회사 직원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태준 측 변호사는 업무상 판단의 영역이었다. 회계착오였다고 주장했지만 채림이 확보한 증거 앞에서 그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유령회사 장부, 리베이트 거래 명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준과 소정이 직접 금액을 나누는 녹취록. 법정에서 그 녹취록이 재생되는 순간 태준 측 변호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소정의 재판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소정은 법정에서 태준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어요. 저는 강태준 이사와 업무적 관계만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영수증 수십 장이 증거로 제출되자 소정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발리 왕복 항공권이인 같은 호텔 같은 방, 그리고 녹취록 속에서 태준을 오빠라고 부르는 소정의 목소리.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준은 배임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소정은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어요. 태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지만 법정에서 울음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송금자 여사, 공무집행방해는 비교적 가벼운 죄였기에 벌금형으로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나온 여사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아들의 재산은 전부 압류되었으니까요. 여사의 이름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송금자 여사는 결국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동네에서 사모님 소리를 듣던 여자, 비단 한복에 옥비녀를 꽂고 다니던 여자, 거래처, 사장 부인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여자가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어요. 사방 2미터 남짓한 방, 창문 하나 없는 벽, 얇은 이불 한 채. 여사는 컵라면을 앞에 놓고 한참 동안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라면 김이 올라와 여사의 얼굴을 적셨어요. 그것이 김인지 눈물인지 여사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복순이 그 소식을 채림에게 전했어요. 그 여편네 고시원에 들어갔대. 이사 갈 때 짐이 캐리어 하나뿐이었다더라. 채림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복순이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회장님 회사에서 법인카드 긁으면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그때 채림이 너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채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통쾌함이 없었어요. 남의 불행을 즐기기에는 채림 자신이 겪어온 시간이 너무 길고 무거웠습니다. 채림은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채림은 단칸방 벽에 붙여놓았던 빨간 글씨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사적 유용, 이사회 날짜, 연행 완료. 하나하나 떼어내 작은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책상 서랍 안에 밀어넣으며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벽이 다시 하얗게 비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사라진 벽은 마치 새로 칠한 것처럼 깨끗했어요. 채림은 빈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되찾아야 할 것은 되찾았고 갚아야 할 것은 갚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것.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 아버지가 남기신 그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채림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채림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았지만 이 회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물건을 통해 찾게 될 거였어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셨던 아주 작고 소박한 것 하나에서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도 채림은 바로 대표이사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을 앉아 계셨던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오 변호사가 대표이사 취임 서류를 가져왔을 때도 채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채림 씨, 이제 이 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이사는 채림 씨입니다. 직인을 찍어주십시오. 채림은 서류 위에 놓인 직인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자리에 이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직인. 그것을 찍는 순간 아버지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채림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직인을 찍었어요. 붉은 인주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취임 첫날 채림은 대표이사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여전히 대표이사 윤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아무도 이 문패를 바꾸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태준조차도 이 문패만은 손대지 못했어요.
채림은 문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죽 의자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 옅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시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산수화 한 점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아버지가 키우시던 화분이 말라 있었습니다. 채림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손끝으로 책상을 쓸고 책꽂이에 꽂힌 책들의 등을 만져보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이 창으로 어떤 풍경을 보셨을까? 이 의자에 앉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채림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책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상자에 담았어요. 만년필, 수첩, 명함첩, 오래된 사진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채림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책상 맨 아래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작은 봉지 하나. 채림은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천일염이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투명한 비닐 안에서 부서져 있었어요. 봉지는 오래되어 비닐이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안의 소금은 여전히 깨끗한 하얀색이었습니다. 채림은 그 소금 봉지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때였어요. 아버지가 첫 번째 공장을 세우시던 날, 채림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빌려 입으시고 어머니는 세상을 일찍 떠나셔서 안 계셨고 어린 채림이 아버지 손을 잡고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소금 한 줌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장 문 앞에 뿌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이 나쁜 것들을 다 쫓아줄 거다. 우리 공장에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어린 채림이 물었었죠. 아빠, 소금이 나쁜 것 쫓아줘? 아버지가 웃으시며 채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소금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거야. 깨끗한 게 나쁜 걸 이기는 법이야. 그 뒤로 아버지는 공장을 새로 지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두 번째 공장 준공식 때도, 본사 건물을 올렸을 때도, 신약 개발에 성공했을 때도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항상 소금이 들어 있었어요. 채림은 소금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금을 왜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남은 소금. 아버지에게는 마지막으로 뿌려야 할 곳이 있었지만 미처 뿌리지 못하고 떠나신 거였습니다. 채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 끝까지. 채림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소금을 안고 마음껏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채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봉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채림은 소금 봉지를 들고 대표이사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복도를 걸어 한방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영업이사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준이 사장실처럼 쓰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채림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태준의 물건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전부 압수되었고 남은 것은 빈 책상과 가죽 의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태준이 뿌리고 다니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시어머니가 드나들며 남긴 화장품 냄새, 소정이 앉았을 의자의 자국까지. 이 방에는 그 사람들의 흔적이 아직 배어 있었습니다.
채림은 소금 봉지를 열었어요. 하얀 소금 알갱이가 손바닥 위에 쏟아졌습니다. 채림은 방 문지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줌 집어 문지방 위에 뿌렸어요. 하얀 소금 알갱이가 문지방 위에서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각사각 작은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다시는 이 문 안에 부정한 발이 들어서지 못하게. 채림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시며 나쁜 것들을 쫓아줄 거다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 지금 채림의 목소리 위에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소금을 뿌린 뒤 채림은 문패를 떼어냈습니다. 영업이사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금속 문패. 채림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뒤집어서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새 문패를 꺼냈습니다. 빈 벽에 새 문패를 걸었어요. 윤대호 기념 건강나눔터.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벽에 걸리는 순간 채림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자기 왕국처럼 쓰던 방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복순이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림이 소금을 뿌리는 모습도 새 문패를 거는 모습도 전부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보고 계시죠? 복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따님이 회장님이 못다 하신 걸 하고 있어요. 채림은 복순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울고 난 뒤의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맑았습니다. 이모, 이제 시작이에요. 채림은 빈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이 방은 달라질 거였어요. 빈 책상은 검진 장비로 채워지고 가죽 의자는 어르신들이 앉을 대기 의자로 바뀌고 태준의 향수 냄새는 소독약 냄새로 대체될 겁니다. 채림은 주머니에 남은 소금을 만져보았어요.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채림은 그 소금을 꺼내지 않았어요.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으로 소금 알갱이를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나쁜 것을 쫓고 좋은 것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소금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소금의 의미였습니다. 채림은 결심했어요. 이 소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다고.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회사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 주머니 속 소금을 만지며 아버지를 떠올리겠다고. 대표이사실로 돌아온 채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건물 그림자가 주차장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창에서 이런 풍경을 보셨겠죠. 매일 저녁 해가 질 때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내일도 잘 해보자고 혼자 다짐하셨을 거예요. 채림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년필 옆에 소금 봉지를 나란히 놓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두 가지. 글을 쓰는 펜과 부정을 쫓는 소금.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채림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건강나눔터의 문패를 거는 것과 실제로 그 방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문패는 걸었지만 그 안을 채울 것들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검진 장비도, 약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찾아올 사람들의 신뢰도,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채림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줄을 적었어요. 윤대호 기념 건강나눔터 운영 계획. 빈 노트 위에 적힌 그 한 줄이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금 한 줌으로 공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채림도 소금 한 줌으로 새로운 문을 열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날 채림은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풍경을 비로소 눈앞에서 보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본사 1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태준이 영업이사실로 쓰던 방은 건강검진실이 되었고 그 옆에 빈 사무실 2개는 대기실과 약 조제실로 탈바꿈했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었고 벽에는 아버지의 회사 로고, 옆에 윤대호 기념 건강나눔터라는 글씨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채림은 검진실 안을 한 바퀴 돌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기본 진료 도구들, 약 조제실 선반에는 감기약,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 등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약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채림은 약통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살폈습니다. 약학을 전공하고 약사로 일했던 손이 오랜만에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손끝에 감각이 살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의자 20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대호 기념 건강나눔터 마이너스 독거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및 약 배달 서비스. 그 현수막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었으니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가져온 문장이었습니다. 복순이 일찍 와서 대기실 의자를 닦고 있었어요. 채림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어르신들 많이 오실 거야. 채림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오실까?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을 낯설어 하시지는 않을까? 무료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하시지는 않을까? 채림은 그런 생각들을 애써 접어두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전 9시 건강나눔터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 30분 동안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채림은 검진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복순도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시 반쯤이었어요. 현관 유리문 너머로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꽃무늬 손수레를 끌고 현관 앞에서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재빨리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무료 건강검진하는 날이에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시작으로 한 분, 2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동네 어르신들끼리 연락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공짜로 혈압 재준대하는 소문이 돈 거였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기실 의자 20개가 전부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 어르신은 복도에서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채림은 앞치마를 두른 채 검진실에서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맞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고 복용하시는 약이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어르신들은 처음에 채림을 낯설어 하셨지만 채림이 약 이름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복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자 금세 마음을 여셨어요. 아가, 이 약이 뭐 하는 약이야? 의사가 먹으래서 먹는데 나는 모르겠어. 어르신, 이건 혈압약이에요. 아침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빈속에 드시는 게 좋고 자몽하고는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약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채림은 약봉투에 복용법을 큰 글씨로 적어 한 분 한 분에게 건넸어요. 한참 검진이 이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한 할머니가 채림 앞에 앉았어요. 흰 머리에 잔주름이 깊은 얼굴. 그런데 채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어요. 아이고, 윤 회장님 딸이지? 채림이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할머니가 채림의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알다마다 윤 회장님이 이 동네에서 공장 처음 세울 때 나는 옆집에 살았어. 그때 회장님이 명절마다 우리 같은 노인네한테 약을 싸다 주셨어. 돈 한 푼 안 받고. 채림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셨어. 자기가 약 만드는 사람인데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 약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아버지 얼굴이 쏙 빼닮았구만. 고맙다, 아가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채림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이 이런 거였구나. 큰 돈을 벌어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을 건네는 것. 아버지에게 회사는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던 거였어요. 채림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가 채림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만수무강해라. 너도 만수무강. 만수무강. 그 오래된 인사가 채림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개소식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검진을 마친 어르신들은 약 봉투를 받아들고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어요. 혼자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약 배달 명단도 금세 2장을 넘겼습니다. 복수는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어르신들에게 물을 갖다 드리고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격리실에서 숫자만 다루던 사람이 오늘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건강 나눔터가 조용해진 뒤에야 채림은 2층 대표이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채림은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넣은 액자였습니다. 채림은 대표이사실 벽 아버지의 산수화 옆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채림아, 내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다. 아빠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었으니 너는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데 써라. 아버지의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가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채림은 액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1층 건강 나눔터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검진실, 정리된 대기실, 그리고 내일 배달할 약 봉투가 쌓여있는 조제실. 오늘 아침에는 텅 비어있던 그곳이 하루 만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의 온기로 가득 찼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거였습니다. 채림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첫 번째 공장 준공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빌려 입고 한 손에 소금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그 옆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어린 채림. 채림은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아빠 이야기 해주셨어.
아빠가 명절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약 갖다 주셨다면서. 나는 몰랐거든. 아빠가 그런 분인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어. 채림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아빠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이 회사가 아빠 회사였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회사로 만들게. 채림은 사진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서랍에서 꺼낸 그 천일염. 채림은 소금 알갱이를 손가락 끝으로 굴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그 아래 건강 나눔터의 간판 글씨가 저녁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윤대호 기념 건강 나눔터. 아버지의 이름이 노을빛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세운 회사에서 딸 윤채림은 빼앗긴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것으로 세상에 베풀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공장 문 앞에 서서 소금이 뿌려지는 것을 바라보던 아이가 이제 자기 손으로 소금을 뿌리고 자기 손으로 약을 나누어 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소금은 나쁜 것을 쫓았고 딸의 소금은 좋은 것을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윤채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빗속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걷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채림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 한마디 없이 딸의 앞길에 꽃 대신 방패를 놓아두고 가셨다는 것을. 채림은 그 방패를 들고 일어섰고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가 평생 해오셨던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없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미리 손을 내밀어 두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